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예? 네, 오늘은 저희가 새해 첫 녹음입니다, 사실은. 저희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구지의 집에 왔고요. 네, 고양이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딱 정해진 시간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집에 음, 와서 막 고양이들이랑 놀고 이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랑 놀지 못했죠. 네, 한 마리는 좀처럼 곁을 주지 않네요. 네, 음, 오늘 저희가 하게 될 책은 김지은 씨가 쓴 김지은입니다. 네,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다뤄야 할 책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새해 들어서 일자로는 새해 첫 녹음을 저희가 이 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은이라는 친구 있으신가요? 친구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은 있어요. 전 지은이라는 친구가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있었고 꼭 한 반에 한 명 아니면 전교에 한 명, 두 명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음, 흔한 이름이면서 성까지 김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은 김지은입니다가 특정 한 명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약간 그 82년생 김지영처럼 보편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쵸. 이렇게 뭔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함께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줄거리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고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김지은입니다. 2017년 3월 5일 김지은은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안희정의 권력형 성범죄를 세상에 알렸다. 그의 수행비서로 있으면서 순장조라고 불렸던 김지은. 절대적 권력의 안희정 앞에서 그는 무력한 피해자이자 착취당한 노동자였다. 도와줄게 라는 선배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고발을 결심하게 된 그. 이후 긴 시간 그는 어두운 권력과 세간의 비난을 오롯이 견뎌내야만 했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김지은. 이제 그는 보통의 지은이들, 나아가 그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과 연대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면 오늘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명이 행복하다면 한 명의 존엄성은 짓밟혀도 되는 것일까요? 한 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이루어낸 대의는 정말 대의일까요? 한 사람의 존엄도 지켜주지 못하는 대의가 개개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걸까요? 이 지점이 불편해졌습니다. 대의. 대의라고 읽어도 됩니다. 아, 표준말을. 저는 발음을 문제 삼으려던 게 아니라 이 대의라는 단어가 약간 콱 저를 짓누르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해봤어요. 네. 제가 혼자 찔려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 이에 앞서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사건 일지, 내지는 재판 과정에 관해서 간략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 안희정 선거 캠프에서 여성 최초죠 도지사 수행비서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7월 29일부터 그 다음 해인 2018년 2월 25일까지 안희정의 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결국은 참다 못했던 김지은 씨가 3월 5일에 JTBC 뉴스룸에서 이제 안희정의 범죄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요. 그리고 8월 14일 날 기다리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 무죄가 선고가 되었죠. 근데 그때 판사가 했던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위력이 존재했지만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죠? 그리고 열심히 9월 21일 날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2019년 2월 1일에 2심 선고가 나는데 이때 3년 6개월의 유죄가 판결이 납니다. 안희정 측에서 항소를 했겠죠. 그리고 9월 9일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최종 판결에서 3년 6개월형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최종 유죄 판결이 나면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책을 통해서 읽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가지고 조합을 한다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맞습니다. 억울해 하잖아요. 누가요? 안희정 측근들은. 그래서 억울해하고 이게 뭔가 불륜이었다라고 계속 포장을 하고. 맞아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뭔가 되게 자기네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 처리당한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 게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댓글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거봐 약간 안희정이 어떤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모함을 당한 거라니까 라는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이 김지은 씨를 소위 말해 꽃뱀이었어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막 거짓 미투였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왜 김지은이라는 인물은 이다지도 조용할까? 왜 뭔가 얘기하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그 궁금증들이 해소가 됐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김지은 씨는 모든 걸 다 걸고 미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걸 피해자는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데 가해자 같은 경우는 보호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계속 뭐라 그러죠? 재판부가 계속해서 그 판사를 바꿨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피고인과 연고가 있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물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랬고 그때 그 JTBC 뉴스 보도 혹시 보셨었나요? 네, 저는 그때 실시간으로 본 것 같아요. 엄청났던 것 같아요. 약간 드라마처럼. 전 보면서 사실 JTBC한테도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랬어요? 피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정말 강력하게 들었고, 그러니까 필요한 메시지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위험하게 다 걸고 하게 해야 했었나? 시청률을 위한 게 정말 1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어요. 저는 질문들에서 좀 그 불쾌함을 느꼈는데 그 앵커가 당시에 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있냐? 확실한 거냐? 라는 식으로. 근데 끝에 뭐 맞아. 걱정이 돼서 그런다라고는 했는데 중립적인 척하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죠. 좀 이렇게 밀어붙인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이따가도 얘기를 할 테지만 당시에 김지은 씨가 JTBC에 들어갔을 때 자기 앞에 어떠한 시트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사전에 질문지도 못 받았고 오로지 그 시트지는 손석희 앵커 앞에만 놓여져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앵커는 사실 작가들이라든지 많은 조사를 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대본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그 방송국에서 시스템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 방송을 하고 있었겠지만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매체 앞에 생방송으로 노출된 적도 없을 거고 근데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혼란스러운지 아닌지 뭐 이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편집도 할 수 없는 생방송으로 내보냈다라는 게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사실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 생각도 들었어요. 보면서 동시에 그때는 또 안희정이 굉장히 뭔가 열렬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던 때라 김지은 씨가 저렇게 나가서 돌 맞아 죽어도 돌 맞아 죽으면 JTBC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저거는 뭔가 사전에 조율이 된 오고 간 질문과 답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책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가 너무나 침착하게 답변을 잘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되게
뭔가 수척해 보이고 음,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던 모습이 음, 약간 잔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조금 지난 기억이라 음, 어,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볼 것들은 각 장을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차례를 보시면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있는 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장마다 소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소제목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1장이 미투, 권력을 향한 고발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미투 열풍이라고 불러도 좋을 법한데 2017년 10월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월 29일에 서지영 검사가 처음으로 미투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투라고 이름 붙여준 것도 사실 처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전에도 이렇게 소소하게는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긴 했겠지만, 서지영 검사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이유는 고학력자 전문직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구나 라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직업도 아닌 검사, 그 조직 안에서 벌어졌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근데 그게 되게 큰 힘이 되어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뭐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근심 걱정 같은 게 우리랑은 조금 차원이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저들도 똑같이 여성이란 이유로 저런 대우를 받네? 라는 게 뭔가 절망스럽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성범죄를 고발하는 데 있어서 항상 피해자는 익명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블러 처리가 돼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 이런 식이 많았는데, 서지영 검사의 경우는 자기의 직과 이름을 모두 노출했고 얼굴도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이걸 고발했다는 게 상당히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그렇기도 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걸어야만 믿어주는 거야? 라는 안타까움이 사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지영 검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얼굴도 기억이 나고 다 알겠는데 가해자들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피해자는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구나. 삶을 걸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만큼 그 서지현 검사의 미투가 파장이 컸기에 그 파급력이 이제 안희정한테도 미친 거죠. 그래서 안희정이 뭔가 사과를 하려는 제스처로 김지은 씨를 불렀다고 했고, 그쵸.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너도 미투 할 거냐? 되게 간신배처럼 말하고 싶었는데. 실패. 근데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찔린다는 거죠. 그렇죠. 미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이야기를 이 당시에 남자 지인들, 직장 동료들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니? 저는 이 1장에 나왔던 표현 중에 김지은 씨가 그 조직 안에서 순장조로 불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 안희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게 너무 섬찟했어요.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게 맞나요? 순장조라니. 그 고려시대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 용어조차도 너무 더 이전인가? 너무 충격적이야. 고구려인가? 왜 석기시대로 가지? 21세기 대한민국 수도에서 있을 일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김지은 씨가 이 미투를 딱 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자기 개인의 일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자기 밑에 후배들이 당할 수도 있다는 그 뭐랄까요? 위기감? 그러니까 나에서 그치지 않겠구나
라는 절박함이 이 미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미투가 있을 때마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넌 그래서 결국에 지사님한테 예쁨 받는 거잖아. 넌 그래서 지사님 확실한 라인이 된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박원순 시장 때도 그랬고 뭔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있을 때마다 성범죄가 있을 때마다 그런 식의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 권력이 좋아서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긴다든지 그리고 또 조직에서 또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도 한다잖아요. 여자가 있어야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네가 가서 기분을 살펴드려라. 임금님이야? 중세시대 임금님 대하는 마인드인 거죠, 사실. 너무나 안타깝죠. 왜냐하면 여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던가 그러니까 그 개인의 능력을 봐주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앞에 그가 그냥 고유하게 가진 성만 가지고 그거를 마치 장점화해서 살려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욕인 것 같아요. 다정한 남자도 많고 다정한 게 자질이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들도 키워야지. 여성들에게 계속 그 못하는 여성들에게도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자질이라면 다 같이 길러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럼요. 기분을 살필 수 있는 남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치 얼마나 빨라. 감정적인 건 남자들이야, 사실.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장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건 내가 저 자리였다면, 내가 저 위치였다면 나 고발할 수 있었을까? 라는 맞아요. 생각 많이 했는데 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저를 김지은 씨에 대입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선배의 역할도 내가 못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은인이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되게 열받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애매한 지점들에 노출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근데 왜 사람들은 내가 저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데 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울분을 토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울분을 토할 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네가 지켜보는 입장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나도 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정말 결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거의 모든 거를 다 놔버린 김지은 씨가 문선배로 지칭이 되는 그리고 안희정의 최측근이었다고 하잖아요. 성이 공개되는 것조차도 미안하고 죄송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죽 안희정이 이 사람을 신뢰했으면 재판 과정에서도 이 문선배에 대한 신임을 드러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정말 도와줄게. 좀 약간의 침묵 후에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엄청난 파동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물며 전임 수행비서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을 때 피하라. 뭐 사적인 부름에는 가지 마라. 라는 식의 되게 상투적인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수행비서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받아서 아까도 초반에 말했듯이 방송국에서 이제 성범죄 사실을 알렸고 3월 9일에 1차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은 안희정이 검찰에 기습 출두를 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혀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 기습적으로 온 거예요. 이때 김지은 씨가 받았을 충격과 두려움. 그쵸. 비슷한 사람만 봐도 주저앉을 것 같은 상황일 텐데 진짜가 온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 조사라는 게 공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뭐 시청자라든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안희정이란 사람은 그냥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 난 대권까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되게 아, 여기서는 그래요? 키워줬나 봐요. 우쭈쭈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저의 느낌으로는 인기가 굉장히 많다. 왜냐면 뭔가 젊은 느낌? 그리고 간간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예능인들과도 뭔가 방송을 찍었던 것 같고, 도깨비 패러디도 아내인 사람과 했던 것 같고, 제 기억은 그래요. 그래서, 아, 되게 주목받고 있구나, 라는 정도였는데, 이 캠프 안에서 이 안희정의 권력은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약간 상상이 저는 좀 힘들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 그 이제 미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죠. 싫다는 얘기를 왜 못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노동자 김지은이 어떻게 일을 했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다 보면 근데 우리는 이런 수행비서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에서 제 목소리를 분명하게 낸다는 게 어려운 걸 많이들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진짜 저는 이 책에서 모든 글들이 다 주옥 같지만 이 2장 챕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피해자로서의,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김지은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노동자로서의 김지은은 조명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노동 근무 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이 사람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왜 그 다음날 냉하고 대답을 보냈는지 네. 냉이 왜 문제야? 답변을 할 때 내가 아니라 이응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추궁을 받았다잖아요. 애교 섞인 말투를 썼다. 내가 그 담당 변호사면 정말 그 말에 그렇게 매달리고 싶었을까요? 없는 거지 뭐가. 없으니까 거기에 매달린 거 아닐까요? 참, 그 부분 읽는데 약간 전 노이로제 걸릴 것 같더라고요. 노이로제 걸리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계속 그 상대 측 변호사가 왜 냉이라고 했습니까? 냉 이러면 정말 그게 꿈속에서도 그 말이 떠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제 말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대학원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투나 이모티콘을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만났었던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사무적이다. 네 핸드폰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없느냐? 물결할 줄 모르느냐? 그래서 되게 의도적으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 시기에. 이게 대학 다닐 때 교수님과의 관계랑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과의 관계는 또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을 살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해주는 제자, 이렇게 대해주는 여자친구가 더 분위기를 좋게 하니까 그러면서 그때 막 저는 그래서 문자 보낼 때마다 약간 손이 파들파들 떨렸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난 한 번도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원래 띄어쓰기랑 맞춤법을 다 지키는 메시지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막 이모티콘 황제가 됐긴 했지만 지금은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없었을까?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면 또 약간 막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함께하는 사이인데 쌀쌀맞다라고 또 그쵸. 비난을 받았겠죠. 너무 선 긋는 거 아니냐. 노동자 김지은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이 그 건배사였다고 하죠. 조배죽.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뿐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학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벗어나면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패배감,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충성심,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억눌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안희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위력도 대단하겠지만 안희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충성심 안에서도 김지은 씨는 많은 좌절을 겪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정치 캠프 안에서는 평판이 너무너무 중요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김지은 씨의 어떤 성정 자체가 성실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력의 강도가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면은 주 140시간까지 일하신 적이 있고 통상 주 130여 시간, 그리고 초과 근무는 월 80시간 이상. 근데 시간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안희정 가족들이 뭐 갑자기 수시로 불러서 뭐 빵을 사와라, 뭐 담배를 사와라, 뭐 술을 사와라, 뭐 이런 걸 시키면 그건 다 사비로 해결했다잖아요. 개인 카드로. 카드 처리 안 해준다면서요 또. 뭐 월급을 10억씩 주니? 거기다가 예를 들어 안희정 부인이 뭐 술에 취해서 운전을 못한다. 그러면은 김지은 씨는 주말인데 가족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당장 그쪽으로 서둘리 가야 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근무와 자기 개인 시간의 구분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확보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그 간극, 뻔뻔함.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얼마나 이 수행비서로서의 김지은 씨는 혼란스러웠을까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참은 건 또 그거였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정치계에 뛰어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좀 숨이 막히던 부분은 문자 연락에 답이 늦으면 점점점. 이 그 점점점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숨이 막힐까요? 그리고 핸드폰 계속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그쵸. 이걸 확인을 하나 안 하나. 읽고 답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시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전화 오면 무조건 수행비서가 받아서 넘겨준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전화 벨소리는 내가 듣고 있다가 여보세요 할 때쯤에 바로 귀에다 가져다 주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니 그리고 또 그렇고 또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아니 통화 연결음 듣고 있는 게 제가 충격받았던 몇 가지 포인트들은 일단 자기의 수투바를 위해서 주머니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안경 닦기, 담배 뭐 이런 건 일체 넣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있는 수행비서가 자기 옷을 꼬매가지고 주머니를 더 만들지언정 다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행비서로서 처음으로 인계받은 일이 뭐냐면 안희정 지사의 구두 위치, 각도. 이거를 어느 각도에 어느 위치에 놓아야 안전지사가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인수인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누가 이렇게까지 안희정을 또 키웠을까? 이게 당연한 삶이 정치계의 삶이 아닐까? 스스로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했다면, 혼자만 그렇게 했다면 얘는 고립됐을 텐데 쟤 미친 애다라고 고립이 됐을 텐데 다 맞춰주고 하는 건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답답하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안희정만 이런 독특하고 또라이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집단에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걔 갑질 장난 아니래, 걔 이상한 애래 라면서 오히려 도태됐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연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오히려 진짜 이 정치계 입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봐가 너무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으면서 저 안전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게 김지은은 고학력 엘리트 여성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고학력자가 되는 것도 좀 더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뒤늦게 간 거고, 그쵸. 비정규직으로서의 삶을 연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지, 애초부터 뭐 계속 진짜 학업을 위해서 바로 대학원을 가고 막 이랬었던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고학력 엘리트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정도의 대우를 또 해줬는가? 그러니까. 방금 전 말했듯이 그냥 뒤에서 약간 보따리 장수처럼 여러 가지 자기의 잡다한 물건들을 챙기게 하고 구두 위치의 각도를 맞추게 하고 이런 일들을 시켰으면서 정작 재판정에서는 고학력 엘리트 여성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갔던 게 상당히 괘씸하죠. 맞아요. 그럼 이야기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피해자 김지은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그렇죠. 네. 안희정의 변호인이 던진 질문에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김지은 씨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아동도 장애인도 아니고 고학력자 엘리트 여성입니다. 혼인 경험도 있고 퇴사 경험도 있습니다. 이전 비서에게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이에 여러 번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장이 이제 정말 욕 나오죠. 회사에서 퇴사할 만큼 결단력이 있고 이혼할 만큼 자기 주장이 뚜렷하며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 옆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피해를 당할 때도 아니라고 거부하고 반항하긴 했지만 그건 소극적인 자세였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말이 너무 웃겨요. 남자에게 거부는 거부가 아니다. 부정은 긍정이다. 재판에서 질만하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읽으면서도 이 정도로밖에 재판을 준비하지 못했나? 이거 약간 초등학생도 미안합니다. 초등학생도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않을 논리를 펼친다는 것 자체가 논리야 이게? 순장조 시대 때 사람 아닌가요? 그냥 얘가 싫다 그러면 다 틀린 거야 라는 약간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주장을 펼칠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거의 패배를 직감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약간 미치면 그게 안 느껴지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쵸. 그 부분에서는 약간 분노보다도 저는 헛웃음을 좀 지으면서 읽었던 것 같고. 1심 때는 계속 그랬다잖아요. 재판부에서는 정조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냐고. 뭐래? 정조가 제가 아는 왕 이름은 아니죠. 제가 그 3장을 읽으면서 진짜 화가 났던 부분은 재판장에서 안희정은 내가 진술할 때마다 수시로 헛기침을 했다. 야,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가? 이건 진짜 의도했다라고밖에 할 수 없죠. 얘가 나를 무서워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면 얘가 움츠려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할 거다라는 걸 계획하고 있었던 기침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죠. 굳이가 지금 너무 열받아. 역대로 가장 말이 빠르고 분명했는데 그게 바로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도 말하지만 위력이 존재한다는 건 동시에 행사함과 똑같아요. 그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알아서 눈치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은 위력이 존재했지만 행사하지는 않았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마치 그거잖아요. 술을 마셨지만 취하진 않았다. 술을 마셨지만 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피해자 김지은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포기하지 않고 2심, 3심을 계속 준비한 거죠. 그쵸. 그리고 1심에서 그 판결을 받고 2심으로 넘어갈 때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이제 덧붙여졌다고 하잖아요. 1심은 워낙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음, 그리고 이제 1심 선고 6개월이 지나서 2심 선고를 받을 때 그 선고를 받기 직전에 막 초조함이 보이죠. 음, 음. 끊임없이 핸드폰을 새로 고치면서 새로운 기사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다가 이제 3년 6개월의 징역을 받는데 그 이후에도 판결문이 사실은 비공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루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사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다 있는 판결문이 실명이 다 공개됐다잖아요. 그렇죠. 유출됩니다. 그렇게 쉽게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지어 이거는 법적인 응. 서류잖아요. 우리나라 법치국가잖아. 음, 법치국가면은 법이 제일 상위에 있고,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해줘야 법치국가지. 이게, 그러니까 김지은 씨도 입수하지 못했던 이 판결문이 그냥 찌라시처럼 계속해서 떠돌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김지은 씨가 모든 걸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이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김지은 씨가 버틴 거죠, 사실. 그렇죠.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력해준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있습니다. 190쪽에 내가 아는 김지은을 믿으니까 라는 음. 부분을 보면서 되게 울컥했었는데 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서 도와줄게 하면서 진짜 도와준 사람들도 있지만 학창시절 오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선생님, 그리고 예전 직장 동료들과 제자들, 부모님의 친구분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세월에 쫓겨서 연락처가 사라진 사람들까지도 SNS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아는 김지은을 믿는다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메시지를 보냈다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맞습니다. 예전에 은사님이 뭐 연락을 어떻게 하셔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것. 예전에 동창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락이 너무 안 돼서 걱정이 된다면서 변호사한테 연락해온 직장 후배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알던 사람들도 그렇지만 또 보통의 지은이들이라는 일종의 어떤 단체가 형성이 된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도 성명서를 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 재판은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목소리를 내어주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노트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챕터가 반복되잖아요.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부분에서. 네.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힘들었겠다. 읽는 저도 정말 힘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 기간이 2019년 3월에서 4월 사이의 일기들인데 심지어 이때는 3년 6개월, 그러니까 2심 판결을 났고 난 이후에요. 그럼에도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죠. 세탁소 못 가는 장면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 얼굴을 알고 내 이름을 아는데 이 미투 전에 맡겨놓은 옷을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거죠. 김지은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결국은 찾았을 때 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주던 그 장면도 좋았고, 병원을 못 가는 거. 그래서 너무 아프지만 그냥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와서 매운 짬뽕을 끓여 먹던 김지은 씨 모습도 괜히 아른거리고요. 맞아요. 그 4장, 세상과 단절된 이 일기 챕터는 진짜 독자로서도 좀 견뎌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일 사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장이 끝나거든요. 제일 마지막 두 문장만 읽어드리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데 죽음에 대한 고민은 나를 아직 떠나지 않는다. 희망을 노래하려 하지만 버퍼링이 끝나지 않는다. 이게 진짜 결과가 다가 아닌 거죠, 사실. 그리고 이 결과를 마치
저희 동네 걸어 다니다 보면 아직도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사기 탄핵 무효라고 적혀져 있는 글귀들이 있는데 법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이게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지난하고 힘든 기억이 훨씬 더 강력하게 박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 김지은 씨가 이겨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세상의 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석연치 않은데? 라고 보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아직까지 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4장 챕터에 나왔었나요? 의사 선생님이 죽으면 안 돼 라는 얘기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분명한 단어로 뭐 자해하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원래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분명한 단어를 쓰는 게 맞을까? 라고 고민할 때가 있는데 분명한 단어를 써줘야 되는 게 진짜 위험한 사람들한테는 또 써야 된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이 김지은 씨가 이 문장을 스스로 쓰면서도 많이 울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챕터를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김지은 씨는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생존자가 된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살아남아서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를 똑똑히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려면 이 사회가 같이 연대해주고 지지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는 마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김지은 씨는 그렇다고 이렇게 멈춰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5장으로 가면 그래도 살아간다라는 챕터에서 성폭력 상담소에서의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쵸. 계속, 그러니까 멋있는 지점이죠. 대단한 결심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성폭력 또는 성범죄의 피해자였다면 저 같으면은 유사한 사건에서도 멀어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지은 씨 본인은 그와 관련된 일과 일에서 도움을 주려고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이제 약간 김지은 씨가 이러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그 다음에 뭐 미투 하나의 상징적인 심볼이 된 것 같아요. 그쵸.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희망적인 심볼이 된 거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동해주는 게 진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몸짓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도움을 주고 지지가 되어주는 사람들하고의 이야기가 실린 부분이 전 너무 좋았었는데 네.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도움을 주시는 네. 그런 활동가들이랑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308쪽에 나와 있는데 뭐 활동가는 계속 밖으로 나가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데 김지은 씨가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을 가족들하고는 나눌 수 없거든요. 왜냐면 가족들은 나를 너무 걱정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도 괜찮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일상을 살아온 거잖아요. 네. 근데 활동가랑 솔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재판은 어떻게 하냐, 어디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은 씨가 물었더니 활동가가 며칠 없다고 재판이 어떻게 되나요? 하니까 지은 씨가 그럼 전 계속 없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활동가가 막 울어요. 이러면서 울어. 그러면서 지은 씨가 영화 속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지금이 영화지. 라고 또 활동가가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은 씨가 이런 영화는 너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한국을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상한 나라에 떨어지고 싶다. 한국말이 들리지 않는. 했더니 활동가가 여기보다 이상한 나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지은 씨가 여기는 괴로운 나라.
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진짜 힘들고 큰 일을 당했을 때 가족하고 오히려 공유하지 못한 경험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가족이 걱정하는 게 싫어서.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한테도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속 이야기를 다 완전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활동가들이 옆에서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저는 멀리에 떨어져 있는 타자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러면 얘기를 이어서 이제 마지막 챕터인 연대의 마음이 모이다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동스럽죠. 대단하죠. 네. 여기에 이제 나왔던 인물들은 아까 말했던 나의 첫 조력자, 문 선배, 도와줄게라고 말했던 그 선배였죠. 그리고 캠프 때 동료, 구자준이라는 분이 또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해 위증으로 안희정에게 고소까지 당했었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 김지은이 고발을 했을 당시에 아내인 민주원, 그러니까 안희정의 아내인 민주원이 연락을 해서 김지은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채고 자기의 그 SNS에 글을 올려줬던 고마운 동료였고요. 그 다음에 정현실이라는 동료도 있었는데 영상 쪽 일을 했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정현실이라는 사람의 말이 떠올라요. 너무 쪽팔리다. 내가 안희정을 지지했던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쪽팔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지지할까봐 섣불리 나한테 말을 못 꺼내고 있다는 사실도 쪽팔리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자기 입장을 드러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한국을 떠나 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나의 증인이 되어줬던 신용호 선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신용호 선배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어린이집 앞에서 이렇게 있었다고도 하죠. 무서웠어요. 전 정말 그런 부분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피해자 일에 함께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 세상은 이런 몇 명에 의해서 바른 길로 간신히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뭔가 방향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속편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척. 네.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업적들이 있을 거고 가족들이 있을 거고 이게 곧 수익이랑 또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증언을 해준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영웅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증언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진짜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단한 사람들이 이 김지은 씨를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래서 이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에서는 김지은 씨 자체도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김지은 씨를 둘러싸고 있는 연대의 마음들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책도 사실 출판하기가 쉽지 않았다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여러 군데서 거절도 많이 당하고 필요한 책이지만 우리 출판사에서 내기가 힘들다라는. 근데 보말람이라고 이 페미니스트 전문 서적들을 계속 내주고 있는 출판사인데 뭐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이런 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계속 꾸준히 내주고 있는 출판사인데 네. 이 김지은입니다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출간해준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표지도 그렇고 그냥 모든 구성이 다 좋았어요. 네, 그리고 진짜 일기처럼 노트 디자인인 것도 와 닿고. 그렇습니다. 스테디셀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그리고 근데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점 같은 데 가도 어떤 보이는 한 편에 계속 전시되어 있고 하는 걸 보면 네. 저게 진실이지. 진실은 작더라도 계속 꾸준히 생명력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기분이 들죠.
작년에 가장 주목받은 책들 중에서 저희가 했던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N번방 추적기 그리고 김지은입니다 라는 책 이 두 권이 조망을 크게 받았는데 올해에도 이 두 책이 하나의 사실 또는 증거로서 좀 길게 살아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옛날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대 라면서 어처구니 없어 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불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저희 불편 포인트가 이 안희정 사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들이 대의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계속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잖아요. 순장되기를 요구하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의 존엄성을 짓밟으면서 이루어낸 대의가 정말 대의일까? 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죠. 네. 그리고 짓밟힌 한 명의 존엄성이 그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왜 상상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대의라는 게 결국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대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개인의 마이너스 개인이 존재한다면 그건 대의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대의는 성취된다 한들 아마 금방 무너져 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세상이 여전히 21세기에도 존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네요. 그리고 설사 지금도 이런 대의, 그러니까 전혀 쓸모없게 느껴지는 이 대의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희생돼서 이루어낼 수 있는 대의라면 불필요한 대의다. 그렇죠. 네. 있어서는 안 될 대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1대1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러죠. 가위바위보. 한결같아. 네. 새해에도 저는 한결같이 묵을 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동석이라는 단어를 정했습니다. 함께 앉아있다라는 뜻이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게 한 걸음 나아가 거대한 바위와 싸워야 하는 김지은 씨의 옆자리에 함께 앉아 체온을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자리를 뜨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앉아 있음을, 그리고 동석 환자는 저뿐만이 아님을 김지은 씨가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전달하고 싶어졌습니다. 방송으로나마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김지은 씨에게 보냅니다. 좋네요. 오늘 저의 1대100 단어는 사필 규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문장의 뜻을 지키기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렵죠. 김지은은 권력형 성범죄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오롯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기에, 또 견뎌냈기에 범죄자 안희정이 유죄를 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합당한 벌이라기에는 충분치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갈 세상에서 사필 규정이라는 네 글자가 굳건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보통의 지은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옳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죠. 이 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았지만 읽을 독자분들이 있는 것도 희망입니다. 그리고 책 뒷부분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네요.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성폭력은 피해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짧지만 강한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약간 국가 슬로건으로 한동안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면 그렇게 그 사람의 잘못을 차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